오늘은 기업재무 14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기업재무 강의의 마지막 주차인데요. 강의 주제는 파생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이 최근 들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많이 그 원리가 이용이 되고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강의는 4학년에서 좀 더 고학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기업재무 2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배당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순이익을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고 일부를 유보시키는 그런 정책을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데, 배당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주당 배당액이나 배당 성향, 배당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것을 완전 자본시장과 불완전 자본시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MM이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불완전 요인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면은 배당 정책이 어떤 때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업 가치를 낮추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를 할 파생금융상품은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파생금융상품이 무엇이냐는 것과 두 번째는 파생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옵션과 선물이 있는데요. 옵션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옵션은 자기가 유리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또 옵션의 원리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도 같은 순서로 선물의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하고, 선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선물을 거래하는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생금융상품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파생금융상품이라 함은 파생된 금융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파생이 되느냐? 그것이 주식으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고, 채권으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고, 외화, 통화, 달러나 엔화 이렇게 외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주식 옵션, 주식 선물,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 선물, 금리 옵션, 또 외화, 통화의 경우에는 통화 옵션, 통화 선물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옵션과 선물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파생금융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레버리지 효과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해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더 크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그거는 이제 이익이 날 때는 크게 이익이 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측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크게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게 되면은 일반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단적으로 대박 아니면은 쪽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크게 나면은 대박이 되는 거고, 이익이
손실이 크게 나면은 이제 쪽박을 찬다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대박 또는 쪽박이 나는 그런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헤지 효과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헤지 효과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작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영 활동을 할 때, 외국과 거래를 할 때,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를 헤지 효과라고 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완전 제거하기는 어렵고 위험을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헤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완전 헤지 효과, 그 다음에 작게 만드는 효과는 부분적 헤지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의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옵션은 무엇이냐? 옵션은 선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선루프는 옵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원하면은 선루프를 설치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을 행사하려면은, 선루프를 설치하려면은 돈을 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옵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어떤 주식을 미래 일정 시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이나 선물과 같은 파생금융 상품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등장하던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용어가 좀 낯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진전자의 주가가 40만 원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그런데 1년 후에 이 주식을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옵션은 만약에 1년 후에 가서 대진전자 주가가 60만 원이 되면은 6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는 거니까 10만 원의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3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옵션을 갖고 있으면은 좋은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 경제적 가치를 시장에서 이제 3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대진전자 주식은 기초 주식 또는 기초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40만 원은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년은 옵션의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옵션의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만 원은 옵션의 현재 가격, 현재 가격이 되는데, 그럼 이제 현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루프를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루프가 기초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출고할 때까지 결정을 해서 자동차 회사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옵션을 설치하는데 100만 원이다. 선루프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 바로 옵션의 행사 가격이 되겠습니다. 옵션의 기초 개념으로 옵션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콜 옵션의 경우에는 어떤 기초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초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전자 주식이 현재 40만 원인데 내년에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면은 50만 원이 바로 풋옵션의 이제 행사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대진전자 주가가 60만 원이 되면은 안 팔면 되고, 대진전자 주식이 3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파니까 2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손실은 나지 않는 거죠. 또 그거는 이제 살 수 있는 거냐 팔 수 있는 거냐로 구분한 것이고요. 또 1년 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유럽형 옵션이라고 합니다. 유러피안 옵션이라고 하고 아메리칸 옵션은 1년 이내에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미국형 옵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럽형 옵션이 도입되어 있고요. 그 콜 옵션, 풋 옵션은 물론 다 도입이 되어 있고 미국형 옵션은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션의 만기 가치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콜 옵션이 기초적인 거니까 그 기본적으로 콜 옵션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만기에 가서 그 대진전자 주가가 행사 가격이 50만 원인데 만기에 가서 주가가 60만 원이 됐다. 그러면 6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바로 이 10만 원이 옵션의 만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만기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기의 주가가 30만 원을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50만 원에 사면은 마이너스 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행사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옵션의 만기 가치는 일단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 1년 후 주가가 65만 원이면은 옵션을 행사해서 15만 원의 이익을 얻고 48만 원이면은 행사하면은 2만 원 손실을 보니까 행사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옵션의 만기 가치는 0 아니면은 만기 주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옵션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얘기한 옵션의 만기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만약 1년 후에 주가가 65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옵션의 만기 가치는 15만 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15만 원은 1년 후에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오면은 그것이 바로 옵션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그거를 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옵션 가격을 구하는 모형을 우리가 OPM이라고 해요. 그래서 OPM은 옵션 프라이싱 모델 해가지고 이 앞자를 따서 OPM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CAPM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캐피탈 에셋은 주식이었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 그런데 여기서는 OPM,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기의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65만 원이 된다. 그럼 50만 원으로 구입을 하니까 15만 원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 65만 원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만기 주가를 하나의 값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값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인 주가가 현재 대진전자 주가가 65만 원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65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15만 원을 내년에 받게 되니까 이것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오면은 옵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기 주가를 하나의 값으로 알고 있게 되면은 그거는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1년 후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두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 48만 원이 되거나 65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의 값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두 값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 두 값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기 주가에 대한 가정을 주가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값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결정 모형을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특정한 단일의 값으로 주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확실성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만 원짜리 주식이 내년에 가서 얼마가 될까? 이렇게 안다면은 그렇게 확실한 값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만기에 가서 생길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쉬워요. 내용 이해하기는 쉬운데 비현실적이에요. 그거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려면은 세 번째 가정이 아까 만기까지 주가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값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한 거였죠. 그것인데 그런 가정을 전제로 만들어낸 모형이 블랙숄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이라는 사람하고 숄스라는 사람이 둘이서 같이 만들어낸 모형인데요. 이 모형이 현실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학의 열교환 방정식이나 뭐 이런 고도의 수학 그리고 미분 방정식 여러 가지 내용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낸 모형이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블랙숄스 모형이 많이 쓰이고 그렇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실성 모형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블랙숄스 모형의 중간 정도로 두 개의 가격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항분포 모형인데 이건 이제 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형은 이쪽보다는 현실적이고 저쪽보다는 조금 덜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고학년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항분포 모형을 많이 공부를 하고 블랙숄스 모형은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죠.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확실성 모형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진전자의 1년 후 주가가 45만 원이 될 거래요. 그런데 행사 가격이 4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년 후에 만기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5만 원이 1년 후 만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격은 얼마냐? 이때 콜옵션 가격을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가격은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5만 원을 현재 가치로 1 플러스 금리가 10%라고 했으니까 0.1로 하면은 4만 5,455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가가 45만 원이 될 대진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행사 가격이 40만 원인 콜옵션의 가격은 4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옵션을 적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가 벤처 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어떤 열심히 일하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줘요.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스탁이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열심히 일하라고 동기부여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 주식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을 나중에 높은 주가가 되도록 하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만 원이 되면은 이 5만 원짜리 주식을 6만 원에 살 수 있는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은 나중에 10만 원이 형성이 되면은 10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니까 얼마큼 이익을 보게 돼요? 4만 원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죠. 물론 회사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게 15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은 6만 원을 빼서 9만 원의 이익을 얻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러니까 일반 사채의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가격이 안 오르면은 그냥 일반 사채로서 이자와 원금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만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높아지면서 그 차익을, 이익을 얻게 되니까 채권자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채권자로서의 그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만약에 그 기간에 주식 시장이 화랑이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바로 주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채권이 되는 거죠.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BW라고 그래요. Bond with Warrant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주 발행할 경우에 이거를 인수할 수 있는 사채예요. 보통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면은 아무에게나 주식을 안 준다. 왜냐면은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줘요. 예를 들어 51%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딴 사람한테 주면은 이 사람이 51%의 지분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네가 이걸 살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기존 주주가 아니면서도 그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주인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수권, 신주인수권이 바로 옵션이 되는 거죠. 일반 사채의 신주인수권.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그 전환사채하고 다른 것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없어지고 주주가 되는 데 비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자의 위치를 그대로 가지면서 거기에 주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현물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물거래는 상품을 인수도 하면서 바로 대금 결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추 시장에 가서 배추를 한 포기에 800원에 사고 돈을 줬다. 그거는 현물거래예요. 근데 선도거래는 결제 금액은 지금 결정하고 상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배추를 1,000원에 사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 배추 가격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배추 한 포기를 1,000원에 산다. 이렇게 되면은 선도거래가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약속을 할 때 그 결제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 정해놓는 거를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선물거래는 뭐냐? 선물거래는 그 선도거래를 하기로 한 약속을 그거를 선도거래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고 파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물거래는 스팟 트레이드라고 하고 선도거래는 포워드라고 하고요. 포워드 트레이드라고 하고 선도거래 계약을 사고 파는 거 포워드 컨트랙트를 사고 파는 거를 퓨처스라고 합니다. 퓨처스. 그래서 관련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은 지금은 3월인데 배추 한 포기가 8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 가격이에요. 그런데 왕방이가 12월에 가서 이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어떤 농부하고 배추를 12월에 가서 1,000원에 사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포워드예요. 그래서 기초자산은 이때 배추가 되는 거고요.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은 바로 기초자산, 주식이 아니죠. 여기서는 배추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현물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상품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은 800원이고요. 12월은 선물의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워드인데 왜 선물이라고 하냐? 이거를 12월까지 갖고 가서 배추를 넘겨받고 1,000원을 주면은 그건 포워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8월쯤 가가지고 이 계약을 딴 사람한테 팔면은 그거는 이제 퓨처스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만기까지 갖고 금융시장에서는 만기까지 갖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간에 사고 파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처스가 훨씬 더 거래 규모가 큽니다.
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손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선물을 매입한 사람은 기초자산의 만기 가격이 높을수록 이익이 나요. 그 얘기는 왕방이가 김장을 담그기로 했는데 1,000원에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거래에서 배추 가격이 1,500원 됐다. 그러면 1,500원이 된 거를 1,000원에 사게 됐으니까 이익이 많죠. 그래서 그 선물 매입자는 이익이 많은데 선물 매도자, 농부의 입장에서는 1,000원으로 팔기로 했는데 12월에 갔더니 1,500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1,500원을 달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00원의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500원의 손실을 보고 그 왕방이는 500원의 이익을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항상 제로섬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지금 사례를 설명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왕방이가 선물 매입자고 그 다음에 농부가 선물 매도자입니다. 12월에 가서 현물 가격이 1,300원이 됐다. 그러면 왕방이는 300원의 이익을 보고 농부는 300원의 손실을 보는 거죠. 반대로 그 기초자산의 만기 가격이 낮아졌다.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배추가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 700원이 됐다. 이러면은 이때는 왕방이가 300원 손실을 보고 그 농부는 700원짜리를 1,000원에 팔 수 있게 되니까 300원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역시 제로섬의 특징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아까 현재의 그 배추 가격이 800원인데 선물 가격은 1,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200원만큼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 200원은 바로 뭐냐면은 보유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추를 사가지고 12월까지 갖고 가는데 200원은 든다 이거예요. 보관하는데. 그래서 그 보유비용이 200원이니까 선물 가격이 1,0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비용이 많으면은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보유비용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비용이 음수라는 거는 이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나냐면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을 비교해서 이렇게 선물 가격은 1,000원이고 현물 가격은 800원이다. 그러면 보유 비용이 플러스 값을 갖죠. 그럴 때를 컨텐고라고 합니다. 지금 선물 가격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럴 때 컨텐고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선물 가격이 700원이 돼가지고 현물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오데이션. 대개는 이제 컨텐고가 많고 백오데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유형을 왜 선물 거래를 하냐 이런 거래 유형을 목적에 따라서 한 세 가지로 나눠요. 제일 먼저가 이제 해지 거래. 왜 해지 거래를 먼저 설명을 하냐면은 아까 왕방이 배추를 가지고 김장 담그는 거를 생각을 해서 먼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해지 거래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지 거래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왕방이가 김장을 담글 때 그냥 12월에 가서 배추를 사서 담그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물 거래를 합니까? 그거는 12월 달에 갔더니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선물 거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는 뭐가 걱정이냐면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놨는데 12월 달에 가서 배추가 폭락이 돼가지고 손실을 볼까봐 또 1,000원으로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방이는
그 선물을 매입해 놓으면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12월 달에 가서 1,000원을 주고 배추를 받아서 김장을 담그면 되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도 그 12월이 되면은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으로 들어올 거를 미리 확정을 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손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배추 가격이 실제 왕방이 입장에서 폭락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냥 안 하고 이때 가서 선물 거래를 안 하고 만기에 가서 배추를 사면 될 걸 괜히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막기 위해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익 볼 수 있는 기회까지 포기하고 그 일정한 1,000원이라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익 거래는 뭐냐면은 차익 거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배추 1,000원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800원에 보유 비용 200원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어야 딱 맞는데 일시적으로 그 선물 가격이 1,200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1,000원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높게 형성된 거를 팔고 요거를 사요. 그래가지고 차익을 200원만큼의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익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트리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가? 만약에 1,200원의 선물 거래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나는 선물을 매도하고 그리고 배추를 사요. 그래서 배추를 사가지고 12월까지 갖고 가는데 200원이 드니까 1,000원의 원가를 든 걸 가지고 이때 이 1,200원에 판 걸로 넘겨줘요. 그러면은 200원만큼의 이익이 나죠. 그래서 차익 거래는 그 선물의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투기 거래는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페큘레이션이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배추를 사려면은 800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현물을 사려면은. 그런데 선물을 살 때는 돈을 안 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증거금, 예치금만 넣어놓고 그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배추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과는 상관없이 배추 선물이 가격 변동이 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좀 이익을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바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크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도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예측과 반대로 상황이 나타나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기 거래의 경우에는 이익은 그 크게 볼 수 있지만 손실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 해지 거래, 투기 거래를 보면은 차익 거래도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 이익을 도모하는 거고, 해지 거래도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선물 거래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 거래는 현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선물만 가지고, 요거는 선물만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 차익 거래와 차익 거래, 해지 거래 하는 사람은 항상 선물 거래하고 현물 거래를 그 같이 가격을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투기 거래는 현물 가격은 신경도 안 쓰고 선물 가격만 가지고 그 대박을 쫓는 그런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합니다. 스페큘레이션. 지금까지 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기초자산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선물과 옵션이 대표적이다. 근데 기초자산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추. 그래서 맨 처음 이런 파생금융상품은 상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농사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회사들이라 거기는 이제 개인보다도 그 농업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 곡물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막아볼까 하는 차원에서 선물이나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기긴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되기는 훨씬 금융 선물이 이건 이제 상품 선물이라고 하고 이건 금융 선물이라는데 금융 선물이 훨씬 더 규모가 커졌죠. 이게 훨씬 커졌어요. 이거는 이제 좀 조그맣고 금융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외화. 그래서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외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선물들이 지금은 훨씬 더 대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옵션은 두 번째, 옵션은 조건부 선택권으로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옵션은 돈을 주고 사야 돼. 얼마를 주고 사느냐, 얼마가 균형 가격이냐, 그것을 찾는 것이 옵션 프라이싱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한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미래의 주가를 기초자산 가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성 모형이 되는 거고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의 가격으로 될 거다라는 거 또는 이거는 가격이 계속 변동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성 모형에서 이항 모형으로 갈수록 더 현실적이고 이항 모형에서 블랙쇼스 모형으로 가면 더 현실적이 되죠. 내용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물은 결제 금액을 지금 정하고 그러니까 배추 가격을 12월에 얼마에 사고 팔지를 지금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상품을 주고받는 거래가 바로 선도거래예요. 그런데 선도거래의 그 계약을 사고 파는 것이 선물거래죠. 그러니까 선물거래하고 선도거래는 같은 거예요. 만기까지 갖고 가면 선도거래가 되고 중간에 그 계약을 사고 팔면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선물 가격은 보유비용 모형으로 설명된다고 했죠. 현물 가격에다가 그 보유비용을 더해서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하냐? 차익 거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 해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 레버리지 효과로 대박을 쫓는 투기 거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파생금융 상품이고요. 좀 더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4학년, 고학년에 가서 그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 기업재무 강의를 이렇게 파생금융 상품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